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베로도네츠크를 내주고 그 세베로도네츠크 강 건너에 있는 리시칸스크에서 아주 강력한 저항을 할 것처럼 보였던 우크라이나군이 퇴각을 하고 다시 서쪽에 있는 슬로반스크 여기를 이제 항전의 거점으로 삼는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탈출하는 또 후퇴하는 이 우크라이나군을 가두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공세를 퍼붓고 있는 러시아군과의 전투 현장 소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딜 러시아군이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쇼핑센터 폭격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저질렀는데 그 이유가 지금 나왔다라는 건데 아주 의외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군이 필사의 탈출을 했어요. 전투기 동원하고 공격 헬기 동원하고 해서 필사의 탈출을 한 탈출 현장에서 다시 그들의 공격 헬기 카모프 52가 또 격추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먼저 보시면 리시칸스크 전투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 리시칸스크에서 뒤로 슬로반스크 쪽으로 빠지는 그 지역에 바흐무트 바로 그 남쪽에 있죠. 거기에서 북진을 하는 러시아군, 즉 후퇴하는 리시칸스크에서 후퇴하는 우크라이나군을 가둬버리기 위한 이런 북진 공격을 하고 있는 차단이죠. 러시아군과의 전투가 지금 굉장히 거세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헤르손 전역에서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황 지도를 바탕으로 전과를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50명 정도의 러시아군을 추가 사살했고요. 전차는 4대 격파, 장갑차 10대 격파, 차량 8대 격파, 야포 6문 격파, 무인 항공기 5대 격추, 헬기 1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실제 격파되거나 사살한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더 과장됐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을 경우는 실제가 더 많을 경우는 뭐냐? 이 BDA 즉 가서 피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워낙 치열한 격전이 벌어진 경우는 잘 안 될 수가 있죠.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가 체첸에서 최소 4개 BTG를 추가 징집해서 전선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체첸 지금 이 전쟁에서 굉장히 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러시아가 병력이 부족하니까 체첸에서 지금 뭐 최선의 충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000명 더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BTG를 추가 징집한다는데 참 체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병력 부족하니까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옆에 있는 지금 미승인 국가죠. 국가도 아니죠. 집단이죠.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의용군을 모집하고 있는데 뭐 몇 명 되겠습니까? 왜냐 일단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자체가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엑소더스 즉 지금 피나가서 사라지고 없고 또 의용군 가서 싸우다가 죽는다는 거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데서도 모병을 할까라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요. 러시아가 이제 무기가 없다 보니까 중부 군강구에 있던 무기를 다 끌어쓰고 치장물자들 이제는 시베리아 그리고 극동 지역에 있던 치장물자들까지 전부 전차를 다 끌고 와서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열차에 싣고 가서 참 러시아 이번 전쟁 마치면 재래식 전력은 완전히 그냥 제로 상태가 되어버리는 한국군이나 뭐 한국군은 갈 수 없으니까 북한군이나 일본 자위대가 혹시나 치고 들어갔을 때 막아낼 수 있는 전력 전혀 없어지는 이런 황당한 러시아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러시아가 남부전선에서 이 무장열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급열차로 멜리토폴 이런 데까지 가는데 여기에 원래 23mm 기관포가 앞뒤로 장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장열차인데 그러다 파르티잔들이 워낙 거세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 중간중간 이 객차에다가 장갑차 즉 BMP-2 장갑차 30mm 기관포 있죠. BMP-2 장갑차를 싣고 그 BMP-2 장갑차 30mm 포탑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사주 경계를 하고 다닌다. 그리고 지바지다 TV, 우리로 지금 국방 TV죠. 국군 방송. 여기에서 이 객차마다 이거 좀 쇼하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 이 병력들이 타가지고 총을 들고 사주 경계 창문 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일 정도로 헤르손
지역에 또 자포리자 지역에 파르티잔들이 아주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범 사건 2만여 건에 대해서 골석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우 공세 때 이르핀이나 부차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전쟁 범죄를 했었죠. 그런 사건들 2만여 건에 대해서 뭐 러시아 군인들이 다 가고 없으니까 피고가 없는 상황에서 골석 재판을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마리오폴 연안, 즉 아조프해에서 러시아의 조그만 상륙정인데 LCM 같은 거 D106 상륙정이 기뢰 접촉해서 대파됐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직 공식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기뢰가 많다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하르키우 국경에서 소극적인 공세를 했고 뭐 소극적인 공세다 보니까 모두 격퇴됐고요. 러시아가 리스칸스크 정유공장의 외곽에 접근 중에 전투 중에 있습니다. 자세히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포파나야 방면에서 리스칸스크 쪽으로 포위 총공세, 이것도 역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첸과 루한스크 연합군이 리스칸스크 북동쪽에 도하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든지 간에 푸틴 입장에서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 지역에 지금 선봉으로 들어가고 있는 즉 리스칸스크를 포위 섬멸하기 위해서 선봉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대가 결국 체첸군 그리고 루한스크군, 이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니까 죽든지 말든지 생각 안 하는 것이죠. 러시아 군인들이 아니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위험한 도하 작전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리스칸스크의 병력 철수를 지속하고 있는데 왜냐? 슬로반스크에서 방어 거점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런 전선 상황을 가지고 중요한 소식 자세히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리스칸스크에서의 격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주 타격 방향을 틀어 슬로반스크 방향으로 병력을 집중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스칸스크와 바흐무트를 연결하는 도로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전선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6월 30일부터 리스칸스크시에 대한 공세를 줄이고 졸로테에서 바흐무트 방면으로 병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7월 1일 리포트했습니다. 당초 리스칸스크는 시내 일부 지역에 러시아군이 진입해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려졌었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세리 하이다이 루안스크주 행정청장은 7월 1일 리스칸스크는 포위되지 않았고 러시아군이 시내에 진입했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다 라며 우크라이나군 수비대는 철수할 계획이 없다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리스칸스크에 러시아군이 진입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은 리스칸스크 남서쪽 방면에서 러시아군이 시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이다이 행정청장의 주장과 달리 이 지역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전을 수행하면서도 병력들을 슬로반스크 방면으로 탈출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스칸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를 줄이면서 공세의 주력을 포파나야 돌출부 방면으로 돌렸는데요. 이들은 포파나야 돌출부 서부와 북부의 바실리카와 마이코리프카를 집중 공격하면서 바흐무트와 리스칸스크를 연결하는 핵심 보급선인 T1302 도로를 장악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워싱턴 DC 시각 6월 30일 저녁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바흐무트 동쪽에서부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T1302 도로를 중심으로 구축된 우크라이나군의 보급선을 차단하려 하고 있지만 이 방면의 미콜라이우카, 스피르네, 볼로드미르우카, 포크롭스케, 돌로미트네 일대의 러시아군 공세는 모두 격퇴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포파나야 돌출부 공세가 성공해 이대로 빌리오 리브카까지 러시아군이 진출할 경우 리스칸스크는 완전히 포위되고 루안스크 전역이 러시아 손에 떨어지는 셈이 되는데요. 이상한 것은 이 포파나야 돌출부를 막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의 제1전차여단과 제24기계화 여단, 제30기계화 여단 등 기동부대들이 요 며칠 사이에 이 일대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방어가 어려운 리스칸스크를 포기하고 슬로반스크에 새 반격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슬로반스크가 우크라이나의 공언대로 마리오폴, 세베로도네츠크에 이은 제3의 결전장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리스칸스크를 완전히 포위하려는 러시아의 공세가 아주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 지도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러시아 측 워싱턴 소식통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러시아인들이 만든 이 전황 지도예요. 그러니까 좀 러시아 입장을 많이 반영된 이런 지도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가 슬로반스크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최종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지금 내줬죠. 그리고 이 사이에 강이 있는데 강 건너 여기가 리시칸스크입니다. 리시칸스크인데 지금 러시아 측의 주장대로는 이 지역에서 지금 계속 공세에 들어가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강 남쪽으로 빨간색, 즉 러시아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전황 상황을 말씀드릴 때 체첸군과 루안스크군이 리시칸스크의 서북쪽에서 도하작전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금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도하작전 성공해서 진출했다라는 쪽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공했는지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지도, 즉 러시아 측 워싱턴의 이 지도를 보여드릴 때는 어제는 여기 정유공장이 있죠. 이 정유공장까지만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쑥 이만큼 들어와서 슬로반스크 거의 초입까지 지금 들어온 러시아군의 영역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여기 1기가여단, 그리고 30기계화여단, 24기계화여단 3개의 전차 또 장갑차 부대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며칠 전부터 사라졌어요. 이 사라진 것들이 전부 다 이 슬로반스크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참호를 파고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숨어서 카운터 어택, 역습 작전을 준비 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러시아 측의 주장대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여기 이 선이 지금 130이 도로입니다. 여기가 바로 리시칸스크로 들어가는 보급로예요. 이렇게 그 130이 도로를 이미 절단시켜버렸다라는 게 러시아 측의 주장이고, 그러면서 이 북쪽에 있는 수풀 지역, 산림 지역, 또 평야 지역, 이 지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대탈출, 대후퇴 등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러시아라든지 또 다른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가깝게 표현을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우크라이나 측의 루안스크 행정청장은 그 가짜뉴스다, 우리도 지금도 여기 싸우고 있다, 안 나간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이 탈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페이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가 영역의 어떤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황은 이 러시아 측 워싱턴의 이 지도가 사실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이 슬로반스크에서 거의 모루 역할을 하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버텨내야 하는 마리우폴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조금 불안하긴 한데 탄약이 문제겠죠. 작전대로 잘 버텨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후퇴하는 이 우크라이나군 안전하게 다 후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거주시설과 상업시설을 맹렬하게 폭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민간 대상 공격이 러시아의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작전차장이 놀라운 자료를 내놨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공격 빈도를 크게 높이고 있는 러시아가 크레멘추크와 오데사 등 주요 도시의 민간인 거주시설과 상업시설을 공격한 것은 그들의 의도된 공격이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올렉시 그로모프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작전차장이 현지 시각 6월 30일 밝혔습니다. 그로모프 차장은 지난 2주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그 이전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했다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 삼았다는 일부 분석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로모프 차장은 적들은 우크라이나의 군과 정부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려 했지만 최근 사용되고 있는 미사일 대부분은 소련 시절 생산되어 사용 연한을 초과한 치장품들이어서 정확도와 신뢰성 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들을 덮친 미사일들은 대부분 소련 시대 생산된 노후 제품들이었는데요.
크레멘추크 쇼핑센터를 덮친 두 발의 KH-22 미사일은 1962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생산된 공대함 미사일이고 KH-55 순항 미사일은 1976년부터 소련 붕괴 직전까지 생산된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러시아는 전투기나 헬기에 탑재하는 정밀 유도무기 재고 소진으로 5월 하순부터는 사실상 공군력 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주요 전장의 제공권은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절대 열세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잡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박물관이나 전시대에 있을 법한 무기들까지 닥치는 대로 꺼내와 발사하는 막가파식 미사일 공격이 이어질 경우에 미사일 오발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인데요. 부디 러시아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자, 이 백바이어 폭격기에 KH-22 이런 거 탑재해서 쏘았는데 그게 쇼핑센터를 덮쳐버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간인이 지금 죽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또 투플레프 95 베어 폭격기 이런 데다가 또 이렇게 KH-55 순항 미사일 장착해서 쏘았는데 이게 오데사의 아파트로 내려 꽂혀버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작전처장 준장이에요. 이 준장이 아니 근데 얘들이 원래 거기 쏘려고 한 게 아니라 무기가 허접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지금 하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작전처장이 왜 러시아 편을 들어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조금 편들어준 척하면서 좀 객관화하고 딱 접근을 하면서 니들은 이제 정말 허접한 놈들이야. 이 바보들아. 니들 이제 무기도 제대로 된 거 없지? 이런 약을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군사적 식견으로 봤을 때 이 말이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이 백파이어 폭격기에서 쏘는 이 KH-22 같은 경우에 1970년대 생산된 미사일인데 군함을 맞추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도 비행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INS 즉 관성항법. 자, 저쪽으로 날아가야 돼. 그러니까 잘 알아서 잘 찾아가. 관성항법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대충 그쪽에 왔으니까 이제는 액티브 레이더를 딱 켜고 이 가장 자기 눈에 보이는 레이더의 눈에 보이는 즉 탐지되는 가장 큰 쇳덩이에 가서 이제 내려 꽂히는 거예요. 항공모함 때려야 되니까 항공모함이 그 인근에서 함대 중에 제일 크니까 항공모함 뭐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에는 그 액티브 레이더에 안 당하기 위해서 군함들이 전부 이제 스텔스 디자인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까? 왜? 안 맞아야 되니까 액티브 레이더 시크를 켜고 제일 덩치 큰 쇳덩이를 가서 때려버리니까 그런 이제 초창기 대함 미사일이었어요. 사거리가 무려 600km나 되고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최대 마하 5까지 날아가는 이 거의 뭐 요즘으로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도는 잘 못하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자 군함은 쇳덩이죠. 그런데 지상을 지금 이제 지상 이 공대지 미사일 뭐 지대지 미사일 이런 거 부족하니까 이제 공대 함 미사일까지 갖고 와서 창고에 있는 꺼내 와서 갖다가 이제 쏘는 건데 지상에는 아파트나 이런 데 쇳덩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관성항법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 관성항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오차가 있어도 거리가 점점 늘어날수록 더 큰 오차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330km 밖에서 쐈으니까 아마 수백 미터의 오차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쇼핑센터 옆에 수백 미터 옆에 뭔가를 때리려고 했는데 그게 관성항법으로 끝까지 날아가다 보니까 쇼핑센터를 때린 거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베어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이 순항미사일 이것도 이제 1980년대 정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아주 오래됐죠. 이때는 러시아가 위성이 GPS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글로나스 아닙니까? 글로나스 위성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위성 유도 방식이 아닙니다. 얘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관성항법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멀리서 쐈죠. 이건 더 멀리서 쐈으니까. 그래서 오데사에는 아파트로 날아간 거지 실제 오데사 아파트를 때리려고 한 건 아니다. 라면서 지들 무기 진짜 허접하다. 이제는 없으니까 그 70년대 80년대 만든 무기까지 갖고 와서 쓰구나. 이 완전히 그냥 내구력 다단 러시아 놈들아 라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비아냥거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래된 무기,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무기 자꾸 꺼내서 쏘면 자꾸 민간인 피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쏘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좀 무기가 좀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거 좀 미안해 라고 하든지, 절대로 미안하다 소리는 안 하니까 전쟁 범죄 아니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는 지미니 섬 탈출을 인도주의적인 호의로 포장하고 있지만 6월 30일의 탈출 작전은 꽤나 급박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탈출 작전 엄호를 위해 띄운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격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 지미니 섬 주둔 병력이 현지 시각 6월 30일 우크라이나군의 맹렬한 정밀 포격을 받은 직후에 지미니 섬 탈출 작전을 감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 공격 헬기 한 대가 격추되었다고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가 현지 시각 6월 30일 늦은 밤 긴급 타전했습니다. 남부작전사령부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는 4대의 헬기를 지미니 섬으로 보냈는데요. 이들 헬기 가운데 한 대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추되었고, 헬기는 스네이크 아일랜드 북쪽의 해상가스전 인근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의 탈출 작전은 꽤나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출격한 수호이 35 전투기가 오데사 인근 연안의 우크라이나군 레이더 진지와 지휘소에 KH-31D 대레이더 미사일을 3발을 발사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저지했고, 그 사이 소형 고속전과 헬기들이 지미니 섬으로 접근해 병력 탈출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헬기 편대는 우크라이나의 지대공 미사일 공격에 카모프 52 공격 헬기 한 대를 잃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 헬기 조종사들을 구출하기 위한 구출 작전을 시도했지만 조종사들이 사출에 실패해서 앞서 침몰한 모스크바를 따라 물속에 가라앉은 탓에 구출 작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전투기와 공중 강습부대, 고속전까지 동원한 러시아의 이 같은 작전은 마치 적진에서 아군을 구출하는 적지 중심 구출 작전의 전형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그동안 러시아가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고 흑해 해상교통로를 통제해왔다는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저들의 흑해함대의 전력이라고 할 만한 것은 미사일 호위함 2척과 상륙함 2척뿐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미니 섬 장악으로 이제 흑해 제해권을 확실하게 틀어쥔 우크라이나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남은 흑해함대, 수상함들을 쓸어버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카모프 52는 이 전쟁에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가? 참 한때 카모프 52를 좋아했던 저 입장에서는 참 의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대의 헬기, 물론 전부 다가 공격 헬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4대의 헬기가 지미니 섬 상공에서 엄호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수호이 35가 한 대 날아와서 그 인근에 있는 지대공 미사일, 우크라이나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 3발을 때려서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그 사이에 이제 이 공중에서 엄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정들이 들어와서 2대가 들어와서 병력들을 태우고 탈출하고, 이제 이런 완전히 입체 그런 합동작전을 구해냈습니다. 이게 뭐 지미니 섬을 우크라이나에 내주면서 인도주의적으로 식량 수송 그래 잘 해서 전 세계 식량값 안정화시키자라는 인도주의적 같으면, 우리 그냥 나갈게, 너희들 그 식량 수송 잘 해라, 나갈게 라고 하면 보내주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죠. 이렇게 급박하게 정말 어마어마한 탈출 작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레이더 미사일 3발까지 쏴서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고 생각했는데도 방공망에 살아서 이렇게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한 대 격추시켜버렸다. 그런데 이 카모프 52는 재원상으로 격추가 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출 레버를 당기면 이 로터가 잘라서 튕겨나가고, 그리고 조종석이 사출이 되는데, 탈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단 한 대도 탈출을 못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출할 수 있다는 말은 뻥이 아닌가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미니 섬이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는 270km가 넘는 하푼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를 해서 이 흑해 전역을 타격하는 이런 요새화를 이룰 겁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부터 270km 여기까지니까 흑해 전역에서 러시아군 군함 거의 작전 못하겠네요. 그 말은 제해권을 우크라이나가 가지게 됐다. 이 지미니 섬 딱 하나 때문에. 그리고 오데사에서 나온 식량 다 이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루마니아 앞으로 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빠져나가겠죠. 지중해로 나가겠죠. 이제는 식량 수출도 숨통이 트이게 된 겁니다. 이런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